저는 이제 과가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이고요. 주로 이제 뇌신경 재활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뇌신경 재활에서 아주 상당 부분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를 결국 뇌졸중 환자가 뇌졸중이 발생하면 후유증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에서 나왔지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활 치료의 중요성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지금 뇌졸중이 발생하고 나서 재활치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 또 그 재활 부분에서 또 발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는 뇌졸중 재활치료의 원칙 및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재활치료 기법들, 새롭다고 되어 있지만 한 몇 년 정도 전에 이미 수년 전부터 이미 재활치료가 이런 기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뇌졸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뇌졸중에 대한 증상은 결국 그 제일 흔한 게 이제 근력이 약화된다거나 한쪽이 이제 마비되는 거잖아요. 한쪽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뭐 양쪽이 다 마비될 수 있고, 그런 근력 약화가 주 이제 증상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운동 실조로 해서 이제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것, 그 손의 부분이 이제 손상을 입을 때 말하고, 또 아니면 뒤쪽에 후대뇌 동맥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시야 결손이라든지 반맹증, 그러니까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감각에 관련된 시지각 결손,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실어증, 그러니까 실어증에 말을 잘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울증, 그리고 이제 소변과 관련된 요실금, 그리고 우리가 또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하곤란인 환자들이 한 3분의 1 정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회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재활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자연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운동 근력 약화가 주로 주 증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 기능 회복이 보통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한 3개월 이내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가 조기에 시작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이 이 이유가 있는 거죠. 이 3개월 내에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 재활치료를 많이 했을 때 회복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3개월 지나고 나서 회복이 안 되겠냐? 그렇진 않고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1년까지도 조금씩 회복이 납니다. 하지만 그 회복 속도는 처음보다는 굉장히 더딘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 기능 말고 이제 언어라든지 인지 같은 걸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1년 이후까지 계속 회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묻는 게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게 언제인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후유증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들은 어느 정도 기능의 장애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회복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3개월 동안에 이제 가장 그 회복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활치료의 역할이 뭐냐면 아까 그래프에서 이 정도의 이제 발생했을 때 빠른 회복기 뭐 3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완만한 회복기에서 이제 그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얘기한 거죠. 그 자연 회복 이 정도라면 이제 적절한 이제 재활치료를 했을 때는 이 신체 기능 수준이 100%를 봤을 때 100%로 돌아오진 않지만, 물론 환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재활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환자의 신체 기능 수준, 뭐 언어든 인지든 운동이든 그 회복이 재활치료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좋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할 때 재활치료에서 예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제일 환자나 보호자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특히 보호자들. 근데 입원 당시의 기능 수준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원 당시에 그러니까 뇌졸중이 발생했을 당시의 기능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의식을 잃은 상태나 아니면 뭐 마비가 아주 심하거나 이런 분들, 그 침대에 계속 오래 있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일 때는 예후가 좋지 않겠죠. 근데 뇌졸중 발생했을 때 급성기에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그런 마비가 아주 경미하거나 뭐 인지 기능이 뭐 그렇게 경미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예후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성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역설하는
급성기 치료를 잘 받았을 때 그 처음에 그 기능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환자의 예후가 달려 있다.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나이라든가 뭐 인지 언어 기능 그리고 환자가 이제 치료를 하려는 그런 동기가 중요하죠. 치료하는 의욕, 내가 낫겠다는 의욕. 그리고 가족들의 스포트, 가족들의 스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재활약과에 입원하신 분들을 보통 이제 신경과에서 급성기 치료를 하고 나서 대부분 환자들이 재활약과로 이제 전과가 오거든요. 전과를 오면 이게 가족들이 간병하는 경우하고 간병인이 간병하는 경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계속 북돋아주고 계속 격려하고 이런 경우 더욱더 회복이 더 잘 되는 거를 실제 경험도 하고 실제 연구에서도 이제 가족의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밖에 또 환자의 또 우울증 같은 경우도 예후에 영향을 끼치고 그 밖에 많은 그 인자들이 예후에 영향을 끼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뭐 뇌졸중뿐만 아니라 재활치료라는 그런 어떤 왜 재활치료를 했을 때 좋아질까 이런 때는 어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 한 몇십 년 전 하더라도 재활학과라는 학문이 생긴 게 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이제 전쟁 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거나 뭐 다치거나 절단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재활의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쳤을 때 이제 뭔가 다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경험적으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졌구나 했는데 이제 재활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뇌가소성, 플라스티시티라는 게 이제 뇌가소성이라는 뇌가 이제 가소성이라는 말이 이제 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활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는 물론 동물 실험이 하지만 뭐 임상 사람 실험에서도 우리가 그 저기 뭐지 이미지 같은 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재활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재활을 했을 때 어떤 그 저기 뇌의 활동을 봤을 때 이렇게 활동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핸드라는 게 이제 손을 담당하는 그런 뇌의 영역을 보여주는 건데 손을 담당하는 그런 뇌의 어떤 활동이 이렇게 재활을 했을 때 더 많이 증가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활 치료를 했을 때의 어떤 치료의 기전을 확립하는 게 이제 뇌가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하면 뇌가 변한다는 거죠. 뇌의 어떤 뇌가 손상이 우리 아까 전에 MRI에서 손상된 거 맞죠, 그죠? 그 손상이 되는데 손상된 뇌 주위를 통해서 뇌가 계속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뇌가 살아날 수는 없지만 그 기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치료를 함으로써 재활을 함으로써 점점 더 그 뇌가 변하면서 활동이 이제 증가되면서 환자가 이제 기능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실제 보시면 그 피질 축수로라고 이게 운동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피질 축수로를 이제 그리는 영상 기법이 있습니다. 그 DTI라는 영상 기법이 있는데 이거의 손상하고 환자의 기능하고 이게 음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질 척수로의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환자의 어떤 이게 운동 기능, 이게 지금 상지의 운동 기능을 보이는데 상지의 운동 기능이 더 좋다는 거죠. 피질 척수로의 손상이 적을수록. 그렇게 보기 때문에 뇌 가소성이 뇌가 이제 재활치료를 함으로써 점점 변하고 그 가소성이로 인해서 좋아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뇌졸중 재활치료의 원칙 및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뇌졸중에 발생하면 보통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고 이제 응급 처치를 하고 나서 이제 급성기 뇌졸중 유니트 이게 이제 신경과가 주로 되겠죠. 신경과가 될 수도 있고 신경외과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입원하고 나서 이제 뇌졸중 재활 유니트로 옮기게 됩니다. 그 뇌졸중 재활 유니트로 하는 거는 그 저희 아산병원 같은 뭐 재활의학과로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재활병원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그거는 뭐 그 환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이제 급성기에서 보통 이제 아산병원 재활의학과로서 전과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기능이 안 좋으면 다른 또 그 재활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뇌졸중 재활치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뇌졸중 재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근데 이런 연구들이 잘 돼 있습니다. 연구들이 돼 있고 보면 이제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이 이제 이게 결국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는 내과적으로 완정이 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는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뇌졸중 후 72시간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더 빨리 하면 더 좋고요. 근데 그 환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환자가 어떤 그런 신경과적인 문제라든지 내과적 문제가 있을 때 재활치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 보통 보면 이제 그런 어느 정도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보통 이제 급성기 치료가 보통 안정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재활치료의 강도를 좀 조절하면서 아주 약하게라도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환자의 어떤 결과,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은 반드시 하고 실제 저희가 신경과에 있을 때부터 바로 이제 그 재활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과에서 바로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재활 그 뇌졸중의 어떤 그런 질병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에 걸리자마자 바로 얼마 만에 재활 치료를 고려하느냐 이런 것들이 뇌졸중 환자의 질병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많은 병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팀 미팅의 목표 이게 뭐냐면 이제 재활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는데 환자 기능이 이 환자가 얼마나 회복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재활학과 의사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재활학과 의사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그 재활 치료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에 관련된 언어치료사,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까 우울증 관련했지만 임상심리사 그리고 의료사회사학과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제 만나서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환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환자가 얼마나 회복할지 예측하고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활학과 뇌졸중 재활치료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팀 그 목표 설정을 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 이제 보호자들한테 또는 환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활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보시면 급성기에는 이렇게 환자가 이제 누워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욕창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상에서 이렇게 체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절 가동 운동, 이제 관절이 이제 굳을 수 있어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절 가동 운동하고 침상에서 움직임하고 이렇게 그 침상에서 위치도 환자가 이렇게 그 관절 구축이 안 생기고 욕창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이게 오른쪽 마비를 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손 같은 거 구축을 예방해 손에 붕대를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의 포지션을 잘 잡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급성기를 지나면 이제 재활 치료하는 그런 어떤 재활 치료실로 환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 이런 이제 매트에서 환자한테 이제 그 뭐 침상에서 구르기라든가 일어나 앉는 방법 그리고 앉은 자세의 균형 훈련 그리고 앉은 자세의 체중 이동 이런 것들을 일단 훈련하게 됩니다. 환자가 처음에 딱 했을 때 바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생아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발달하는 그 단계처럼 처음부터 하는 거죠. 옆으로 구르기, 앉기, 앉아서 균형 잡기, 서기, 서서 균형 잡기, 그리고 걷기 이런 식으로 이런 운동에 대한 재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동 훈련인데 환자가 이제 이거는 이제 환자가 직접 하면 좋지만 환자가 이제 마비가 되지 못할 때는 보호자를 통해서 침대에서 이동한다거나 침대에서 휠체어 이동, 휠체어 병 이런 식으로 보호자가 환자를 잡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환자가 이제 팔이 마비된 게 있기 때문에 어깨 쪽을 이렇게 조심히 다뤄야 되는 거죠. 어깨를 이렇게 견인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그 상한신경촌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환자를 이동을 시키는 이런 훈련, 그러니까 이 보호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평행봉에서 균형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팽이로 하는데 지팽이도 이제 환자가 한쪽 그 마비된 쪽이 이게 이제 마비된 쪽인데 마비된 쪽이 어느 정도 그 체중 부하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팽이 종류를 다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능이 좋으면 이제 4개 다리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1개의 다리로 된 그런 그 지팡이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게 다 이제 잘 되면 이제 계단 오르기 훈련도 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환자가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되면 이런 것들 다 패스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환자 기능에 따라서 이런 보행 훈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환자 재활치료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래서 급성기에 이렇게 환자 관절 구축이 생기지 않도록
관절 가동 운동을 이제 시키는 거죠. 뭐 발목 쪽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사대 훈련이라 해서 처음에 침대에 오래 누웠을 때 갑작스럽게 앉혀버리면 그 체위성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환자가 굉장히 어지럽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저런 경사대 훈련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서 오른쪽 마비이기 때문에 앉을 수 훈련하고, 그리고 서는 상태에서 환자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앉는 자 잘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행 기구를 동원해서 환자가 이제 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이제 이런 지팡이, 아까 4개 달린 지팡이도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1개 달린 지팡이로 보행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운동 재활 치료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말한 게 이제 운동 치료라고 보면, 이게 작업 치료라는 게 뭐냐면, 작업 치료는 이제 주로 작업 치료사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왜 우리가 보통 다리가 마비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행이잖아요. 보행인데, 이제 우리가 팔도 마비되기 때문에 팔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팔에서 하는 게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칫솔질을 한다든가, 세수를 한다거나, 뭐 샤워를 한다든가, 이런 일상생활 동작이잖아요. 일상생활 동작을 훈련시키는 이런 것들. 상지 쪽에, 그러니까 상지를 주로 하게 되죠. 상지의 관절 운동 범위를 위한 그 훈련, 그리고 인지 지각 능력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이제 작업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지향적 훈련이라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관절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 과제가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그런 훈련을 하면 이게 분야적인 훈련보다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소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활치료 전에 하는 건데, 재활치료 한 달 후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두 개 보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환자인데 이제 한 달 전과 한 달 후에 이런 수치로 봤을 때도 이게 상지 기능을 보여주는 건데 되게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뇌졸중 환자에서 이제 연화 곤란,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보통 보면 이제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연화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사례가 들리면 뭐가 생깁니까? 폐렴이 생기잖아요. 폐렴. 그 폐렴으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그러니까 이런 폐렴이 안 생기도록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인 환자들한테 잘 식사를 잘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한 명을 보여드리면 음식을 직접 먹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음식물이 보면 이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잘 못 넘어가죠. 여기 보시면 이게 요 앞으로 쭉 하는 게 이게 폐로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구강기 입에서도 굉장히 오래 물고, 이게 지금 그 인두에서 부분에서 이게 잘 상기되는, 이게 여기 지금 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례가 들리는 거죠. 폐로 넘어가는 요 앞에 보면 이게 폐로 가는 거고, 그 뒤가 이제 식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입으로 먹이면 안 됩니다. 입으로 먹이지 않고 결국은 그 콧줄, 튜브를 꽂아서 이제 식사를 영양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가 들리지 않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시기를 우리가 제일 사례가 많이 들리는 게 물이잖아요. 물이 제일 물 마시면 콜콜, 일반 사람도 콜콜 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덩어리, 밥이죠. 밥이 보면 잘 걸리잖아요. 이런데 막 걸리거든요. 걸려서 사이드 보면 또 폐로 퐁당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밀도라고 그러는데, 밀도를 이제 이게 밀도의 어떤 범위를 축소시킨 게 뭐냐면 연화 치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이죠, 죽. 죽이고 물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뻑뻑하게 만드는 거죠. 물에도 뭐 약을 타서 그냥 물이 아니라 좀 뻑뻑하게 할 수 있는 걸 물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자세도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자세를 통하면 사례를 들리는 위험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면서 따라서 해주세요. 저 보세요, 아버님. 월, 자, 화, 수, 모,
금, 토, 일. 좋아요. 잘하셨어요. 숫자 해볼게요. 1, 진, 2, 진, 3, 진, 4, 아, 5, 6, 7, 8, 5, 10. 좋아요. 10. 좋아요. 자, 네, 환자 좀 얼굴이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이 환자는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언어 기능 장애만 있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실어증이죠. 근데 이제 실어증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아듣는 실어증이 있고요. 이제 말은 잘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는 실어증이 있고요. 두 가지 다 경우가 있겠고 이 환자는 첫 번째죠. 잘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긴 한데 이제 표현력이 떨어지는 거죠.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치료라는 걸 이제 하게 돼, 언어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뇌졸중 환자들한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실어증.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런 게 아까 앞에 환자들이 실어증이죠. 그 조음 장애라고 해서 이제 발음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발성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언어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언어 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를 한 환자,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의 어떤 회복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 재활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환자들한테 이제 실어증인 환자들한테 그 언어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아까 말한 언어가 회복이 굉장히 1년 이후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보통 이제 6개월 지나서 막 포기할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보통 보면 1년 이후에도 계속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보통 언어 치료를 계속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뇌졸중 후에 이제 인지장애가 온 사람도 있죠. 갑자기 정상이었는데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사람을 못 알아본다든지 주의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인지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뇌졸중 환자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 오기 때문에 이제 나이의 영향도 있고 보면 점점 더 인지장애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참 회복이 사실 젊으신 분이나 이런 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이제 인지장애가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 뇌졸중 발생하고 급성기에 발생하는 인지장애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서서히 발달할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하죠, 치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어떤 뇌의 병변 이후에 생기는 인지장애가 서서히 떨어질 때 이때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도 치료를 좀 하는 게 좋은 게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인지 훈련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런 기억력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행 능력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하고 치료사 1대1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인지 훈련 내지는 인지 재활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인지 재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자한테 이렇게 테이블에서 직접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 슬라이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환자한테 이제 기억력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기억카드이 나오면 누르세요. 환자한테 이제 보여주고 나서 자기가 기억했던 거를 이제 맞추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력 훈련하는 거죠. 네, 이렇게 4개를 보여주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눌러보세요. 언어적인 그런 단어를 보고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거를 기억해낼 수 있는지 이런 훈련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훈련을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 재활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네,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재활 치료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 주면 우리가 이제 구속 치료라는 게 뭐냐면 좀 한데 뭐냐면 이제 예전 같은 거 아까 처음에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작업치료 파트에서 일상생활 동작 훈련하는데 결국 왼손이나 오른손이 마비되면 사람이 이제 인지상정상 이제 괜찮은 손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자, 왼손이 마비됐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밥 먹기 훈련 내지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초기나 이런 것들을
괜찮은 그러니까 마비가 되지 않은 상지를 훈련을 시켰을 때는 오히려 그 마비된 상지의 어떤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습득된 비사용의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어떤 근척의 상지를 사용을 못하게 구속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 마비됐으면 왼손을 사용 못하게 묶어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구속치료입니다. 그래서 뭐 깨어있는 시간의 90%를 근척 상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돼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하루 5시간 정도 괜찮은 상지를 이제 구속한다는 게 이제 어떤 보조기를 맞춰가지고 보조기를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환측의 상지를 계속 사용을 해야지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환측을 계속 사용하라는 겁니다. 환촉을. 근데 모든 환자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완전 마비된 환자는 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마비가 됐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 마비가 됐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면 이 오른손이 마비된 거냐 아닌데 반대입니다. 왼손이 마비된 환자한테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을 억제시켜서 왼손을 계속 사용하게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속치료인데 구속치료를 하지 않은 그런 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다고 이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적 경독의 자기자극 치료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자극을 머리에다 자극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뇌가소선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뇌가소선을 어떤 촉진시키거나 어떤 억제시키는 그런 치료인데 그런 것들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운동이라든지 뭐 편측무시라든가 실어증 이런데 이런 어떤 반복적 경독의 자기자극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좀 비싸다는 거죠. 지금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리가 약간 좀 덜 하죠. 이게 이 머리를 통해서 이 코일을 통해서 머리로 이게 자기 자극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자극했다가 쉬었다가 자극했다가 쉬었다가 아니면 조금 느리게 해서 계속해서 자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느리게 자극할 수도 있고 빠르게 자극하고 쉬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병변이 생긴 부분은 이제 자극을 촉진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뇌경색이 발생하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줄어들고 이쪽으로 증가된다는 거죠. 이 반대쪽 근척을 자극할 때는 억제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반복적 경독의 자기자극 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치료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거창한 거는 사실 실제 저기한 거 대부분 이런 것들인데요. 어느 정도 모니터에 따라서 그 환자가 이걸 보고서 이제 운동을 따라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회복에도 물론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환자의 어떤 그런 참여도, 재활 참여도를 좀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계속 그냥 앉아서 치료사가 뭐 해라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게임의 어떤 요소가 가미됐기 때문에 환자한테 재활의 어떤 참여도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재활 로봇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제 치료사가 이제 1대1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로봇을 이용한 보행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산병원에도 이렇게 재활 로봇이 어머니 아까 정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있잖아요. 제가 대신 로봇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주식을 자동으로 안 하셔도 되고 가능하게 올려놓으시면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음식으로는 안 하고 무식한 운동을 한다고 그거 대신에 음식 아니니까 음식 많이 하는 연습 안 되는 놈은 알아요? 그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게요. 되는 놈은 오는데 안 되는 놈은 안 와요. 우리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헷갈리시죠. 엉덩이 앞으로 살짝 당기시고 다리 더 힘주시고 머리 재활 로봇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따로 없지만 이렇게 이런 손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것도 이제 게임을 가미한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상지에 운동을 해서 회복을 촉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고식적인 치료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뇌졸중 재활 중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뭐 있냐면 아까 말했듯이 특히 연화불란,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에 이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로감염,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특히 또 많은 게 통증입니다. 통증. 뇌졸중 후에 통증이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뇌졸중 후 중추성 청증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낙상이 발생하는 게 잦고요. 그리고 이제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 있고, 뭐 정맥혈전 및 폐색전, 그리고 욕창, 그리고 이제 독성 또는 대사성 뇌병변, 그리고 또 재활치료를 하다가 뇌졸중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신경과에 연락해서 이제 다시 사진을 찍고 다시 이제 급성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드물지만 또 경련이나 발작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오늘 언급할 시간 없고요. 보시면 이 사진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좋으시네요. 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뇌졸중도 보면 물론 이제 내가 질병이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어떤 심리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전두엽, 특히 좌측 전두엽 쪽에 병변이 계시는 분들은 이게 병적으로 우울증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그 뇌졸중의 어떤 재활치료를 내 재활치료 동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치료의 예후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경과에서도 있을 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의 50%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은 중증 우울증을 겪게 된다. 그렇게 됐죠. 굉장히 흔한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끌어들이면 특히 뇌졸중 재활치료의 효과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거죠. 약물치료 중에 특히 이게 세로토닌 계통의 약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처방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통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히 어깨 통증이 있는 신분 같습니다. 어깨 통증, 경부통이라고 해서 어깨 통증이죠. 편마리 환자의 거의 한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근데 이게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은 뭐 뇌졸중 알아보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놔두면 사실 안 아프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비된 손을. 그죠? 관절이 굳겠죠. 관절이 굳기 때문에 우리가 50견이라 들어봤죠. 50견. 그리고 50견을 예방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꾸 관절 운동을 해서 어깨를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뇌졸중 환자들은 어깨가 마비됐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꼭 뭐 50개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예방하는데. 그래서 외래 보통 이제 뇌졸중 환자들이 외래에 오시는 분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어깨를 좀 들으면 악 소리 내죠. 아프다고. 뭐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럴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깨 통증. 그러니까 이거 뇌졸중 환자의 회복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협박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아주 급성계도 발생할 수 있고 만성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초음파를 보통 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하면 실제 이런 그 초음파에 하면 어깨 주위에 있는 근육이 파열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50견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소복합 통증증후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이런 거는 이건 뭐냐면 예전에 어깨하고 이제 손목이 같이 침범한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인데 CRPS라고 약자가 되거든요. CRPS가 치료가 잘 안 되는 뇌졸중의 합병증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보통 뼈 스캔을 하게 됐는데 손목에 통증이 같이 동반됩니다. 이게 특이하게도 팔부, 엘보는 보통 이제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하고 손목이 같이 통증이 있죠. 손목이 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재활 분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비된 손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보통 발생한 지 한 3개월 내지는 뭐 수개월, 1년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부통의 평가 및 치료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게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합병증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혼재한다. 그리고 발병 시기에 따른 원인이 다르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일한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치료를 단계별로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부드러운 관절 신장 운동.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소 때 이거는 꼭 뭐 뇌졸중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50견이 잡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절 운동,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노쇠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들은 이제 과한 운동은 삼가해라. 왜냐하면 너무 또 심하게 아까 했듯이 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경직이라는 게 작업니다. 경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뇌 쪽에 뇌가 이제 그걸 하면 이제 그 뇌가 이제 보통 억제를 하잖아요. 억제를 하는데 뇌가 다치면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뻣뻣해지는 거죠.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뻣뻣해지는 게 뭐가 하냐면 이게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보행할 때 이거 보면 걸으면 괜찮은데 팔이 이상하게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이렇게 걷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또 걸으면 되는데 이 경직 때문에 그런 거죠. 뻣뻣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경직에 대해서도 이게 합병적으로 잘 오기 때문에 경직이 있는 환자들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 보시면 굉장히 뻣뻣하죠, 그죠? 이게 지금 잘 뻣뻣하게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보면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물리 치료부터 기본적인 치료도 있지만 아주 심할 때는 주사로서 보툴린 독소를 시술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술해서 초음파라든지 근전도를 이용해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 주사를 놓으면 이제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주사를 해서 이제 자극을 하면 근육이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뛰는 걸 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약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술하고 나서 저희가 한 달 있다가 찍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뭐 다는 못 들지만 그래도 많이 들리게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쭉 뻗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뻗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조금 이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환자한테 이제 확실히 부드러워지고요. 아까하고 다르죠, 그죠? 아까는 굉장히 뻣뻣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툴린 톡순에서 완전히 낫는 건 아니지만 이게 효과가 보통 한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맞을 수 있고요. 확실히 걸을 때도 이제 손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죠? 손이 이렇게 확실히 내렸어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것도 훨씬 조금 나아졌죠, 그죠? 제가. 네. 그리고 아주 이거는 뭐냐면 척수관의 약물 주입은 이거는 그 경직이 너무 심해서 전신에 다 왔을 때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경직이 이제 국소적으로 왔을 때는 이제 주사를 하면 되는데 뭐 경직이 팔다리 전부 다 와버리면 이게 주사 놓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척수관 내에 우리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기계를 수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척수관의 배에다 이거를 집어넣고 이걸 이제 연결해서 척수관에서 약물을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을 보통 처방하는데 먹는 약은 부작용이 많거든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라든지 경직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한 환자들한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뇌졸중 재활 치료의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신경과에서 이제 기초 평가를 하고 이제 이런 급성기 치료가 끝난 뒤에 이제 조기 재활 치료 72시간 이내에 합병증 예방 치료 및 조기 가동을 하게 되고 이제 신경학적으로 안정화되면 이제 뇌졸중 재활 유니트, 즉 재활학과로 전과를 가서 집중 재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활학 전문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재활학과 전과를 가고 내지는 뭐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통원으로 재활 치료됩니다. 그래서 운동, 감각, 그리고 삼킨장애, 배뇨배변장애, 의사소통, 언어죠, 인지장애, 뭐 시공간 무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분적 우울증, 여러 가지 합병증 이런 것들을 해서 평가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퇴원하게 되고 퇴원하고 이제 사회 복귀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환자들이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맡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